네, 청기노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C장을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 대신 토닥토담 진행을 해주시고 뭐 반응이 상당히 좋던데요. 아닙니다. 제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반응을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됐는데 그래도 폐 안 끼치고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네. 뭔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참 저도 휴가가 있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잘 쉬지도 못하셨죠. 그러니까요. 뭐 계속 집에 있으면서 계속 뭐 뉴스만 계속 이제 지켜보고.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에 한번 또 그 참사 현장도 한번 갔었어요. 일본 출구 거기 가서 쭉 둘러봤는데 참 만감이 교차하던데. 그 이제 일본 출구가 어떤 이제 추모 현장에 대해서 수많은 어떤 그 국화꽃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현장을 쭉 봤는데 정말 참 이게 수많은 사진 기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적막해요.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는. 네. 그만큼 또 뭐 이제 그걸 경건하게 봤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할 말을 잃어버린 부분.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12구 참사와 관련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할 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참사 이후의 현상인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제가 지켜본 바는 의외로 조용하다. 네. 국민들의 반응이. 저도 좀 동의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저만 느끼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좀 일찍 사그라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와 걱정, 좀 의아함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월호 참사 때를 놓고 보면 그때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거의 합창하듯이 했던 게 도대체 이게 나라냐? 도대체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네. 이 목소리가 엄청나게 터져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어떤 12구 참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뭐 국가가 없었다, 무정부다, 뭐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간헐적으로만 뜨문뜨문 나온다. 이게 그 세월호 참사 때와 비교하면 그 울림의 톤과 폭 모두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좀 낮고 좁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촌철님들도 그렇게 느꼈는지 궁금한 건데 그래서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한번 그 고민을 끝에 한번 좀 열어보고 나눠보려고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집권 세력 쪽에서는 여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월호하고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세월호의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기민하게 대응했고 이게 결정적 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의 설득력은 제가 볼 때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지난 주 말 이번 주 초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소폭이지만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서 어제 그러니까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이 12구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어떤 그 문항도 있었고 70%가 부적절했다라고는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선방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담론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월호 때와는 다른 지금 어떤 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세월호와 이번 참사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거꾸로 같기 때문이다. 같기 때문이다. 예,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거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응이 세월호 때와 이번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이 세월호와 이번이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건데 그 똑같은 어떤 그 성격이 되풀이됐다라고 하는 똑같은 성격의 사건이 되풀이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바로 8년 전의 분노를 체념으로 바꿔버린 거 아니냐. 거기에는 그 8년 전 세월호 이후에 어떤 뭐 가시적인 성과나 사고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된 게 없다라는 기억이 많은 국민들 몸속에 좀 체화돼 있다,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 점이죠. 그 얘기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 세월호 참사가 그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던 것은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잖아요. 저는 여기에 깔려 있는 게 바로 분노의 감정이었고 그래서 나타나는 행위는 저항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그 움직임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바로 여기서 이걸 봐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때의 어떤 국민들의 감정은 분노였고 그 분노에서 비롯된 행위는 저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회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걸 진단하는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책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꾸자는 의지다. 네. 바꾸자는 의지가 발동이 된 게 바로 저항이다. 그런데 그 의지는 절망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희망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진단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 어떻게 가다가 어떤 참변을 겪을지 모른다라는 내 안전이 위험하다라는 그 공포심. 네. 도대체 국가가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금 과연 지켜주고 있는 것이라는가에 대한 어떤 불신에서 비롯되는 공포심. 이 공포심이 있잖아요. 네. 이 공포심을 외적 대상, 다시 말해서 국가에 투사를 하는 거죠. 국가에 투사된 행위로서 그 저항의 바탕을 이루는 게 감정이 바로 분노인 건데 결국 세월호 때의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외침에는 그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가 이렇게 분노해서 저항을 하면 국가가 바로 설 것이라고 하는 희망, 이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라냐라고 하고 외치면서 저항을 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왜? 8년 후에 똑같은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절망감.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무기력감. 그렇죠. 절망감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는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감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무력감이거든요. 네. 그 무력감이 빚어내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체념이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항과 체념은 똑같은 어떤 근원적인 감정에서 비롯되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포심이거든요. 네. 그 공포심을 나의 안전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 공포심, 네. 나의 안전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 공포심, 이 공포심이 외적 대상의 투사가 되면은 저항으로 나타나고, 네. 근데 그것이 외적 대상에 투사해봤자 별로 의미 없고 안 바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식이 자신의 어떤 심정에 우겨 넣어버리는 거죠. 네. 밖으로 표출을 하지 않고 밖으로 그러니까 심정 내부로 우겨 넣어버리면서 그 심리적 만성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력감이라고 하는 게. 네.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그냥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체념해버리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참사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서 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분위기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다.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사회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나의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막말로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어디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무방비로 참변을 당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하는 것 자체가 싫잖아요.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체념을 하면 안 돼요. 체념을 하면 안 되는 그 당위가 있어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무능력한 국가는 바로 세워야 된다는 당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체념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아직은 초입 단계예요. 아직은 갈 길이 멀잖아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체념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분노로 그리고 체념을 저항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 보통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해요. 한 가지가 뭐냐면 네. 그 공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 여기서는 결국은 국가가 되겠죠. 네.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국가가 왜 제 역할을 하지 않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게 하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무력감을 그러니까 털어내고 다시 그러니까 어떤 그 저항의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는 서로 동감을 하고 거기서 연대하는 어떤 그 감정적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된다. 네. 이 작업도 이제 조건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두 가지를 한번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먼저 공포의 대상인데요. 바로 그 공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금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도 기간에 거의 매일 찾아가서 조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조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희생자의 어떤 참사와 유족들의 어떤 슬픔에 공감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단계 시도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를 통해서 대단히 어떤 격앙된 목소리로 경찰을 질타하는 목소리. 네. 그래서 대통령인 나도 유족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분노, 슬픔에 공감하고 있어서 경찰을 질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감성적 어필을 네. 시도했죠.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으로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뭐냐면 그 공포에 대해서는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를 이원화시켜버리는 거죠. 대통령과 실제적인 책임으로서의 주체로서의 경찰을 분리시켜버리는 것이죠. 네. 분리시켜버림으로써 어찌 본다면 그 분노의 타겟을 흐려버리는 이런 지금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포의 대상의 일원화를 막음으로써 국민적 분노의 결집을 차단하는 것. 이런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자 바로 이런 시도에 맞서서 공포의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또 맞시도가 나타나고 있죠. 네. 그게 법적 책임을 넘어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이에 그러니까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성토하는 움직임. 네. 똑같지 않냐 결국은. 네. 따지고 보면 다른 게 무엇이냐. 지금 대통령 스스로도 가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이 시도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원화 전략에 맞서는 대응 시도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내지 보좌 그룹의 불감증에 해당하는 망동들. 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는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똑같다. 국가는 여전히 없고 국가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들.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떤 이 시도와 맞시도가 지금 맞부닥치고 있는 현상, 현재 진행형으로 맞부닥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어떤 시도가 우세하면서 어떤 시도가 지금 밀리고 있다는 우열을 그러니까 가리기가 힘든 초입 단계에 있다는. 네. 아 이제 초입 단계다. 그렇죠. 네. 양쪽의 시대가 지금 맞붙고 있면서 팽팽하게 지금 긴장 균형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동감을 어떤 구축에 들어가면서 연대의 기초를 쌓는 부분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동감의 구심 내지 매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90점. 그 구심 내지 매개는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유가족분들 이 돼야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바로 여기서 이 점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해 만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자 그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공개 여부가 희생자 명단 공개 여부가 유족들의 결집과 행동화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 유족들은 단원고의 학부모들과 또 다른 성격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관계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결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화할 것이냐 아니면 최소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명단 공개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공학적인 부분이고 도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정치권이 나서서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떠들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강제할 수 없죠.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유족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유족이 어떤 자발적으로 무언가의 결정을 내리면 정치권은 거기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속도 위반해서 과속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후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도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초입 단계라는 거잖아요. 오늘 나왔던 그 조간에 나왔던 보도가 하나가 있어요. 유족 일부가 국가의 어떤 배상 책임을 어떤 묻는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제 유족이 조금씩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진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냥 일단 그거는 유족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그래서 유족들이 어떤 목소리를 낸다면 거기에 부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에 공감하고 동감하고 네.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연대하는 것들. 네. 결국은 이게 정도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무튼 근데 요것도 지금 아직 그 무엇인가 가닥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 네. 그러면 결국은 분노의 감정을 조직해서 다시 이것을 바꾸기 위한 어떤 저항의 움직임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것에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재기도 힘들 정도로 아직 이제 초입 단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이유도 없고 결론을 내릴 수도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후대를 위해서. 네. 도대체 그 8년 전에 그 엄청난 어떤 참사가 있었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바로 섰어야 되는 국가가 또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네. 바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다만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죠? 체념하기는 맞습니다. 너무 이르다. 네. 분위기가 지금 8년 전과는 분명히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부분은 아니다. 네. 좀 더 지켜볼 부분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는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좀 제 마음을 진단해 주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들고 중간중간 막 울컥하기도 하는데 8년 전 세월호 이후에 국가안전 시스템이 개선되고 더 발전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좀 확인한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그 정권이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와해시키는 방법만큼은 학습이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가슴 아팠고 요즘 여권의 몇몇 이 인사분들께서 이 방송에 나와서 눈물 흘리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 참사 이후에 눈물 나고 울컥울컥 한 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눈물마저도 뺏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 눈물마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오염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한 무기력감에 좀 빠져 있었는데 오늘 해주신 말씀 좀 들으니까 그 이유와 원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 우리 피해자분들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과 마음을 함께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위안이 됩니다. 그렇죠. 얼핏 생각을 하면 똑같은 참사가 발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또 똑같이 무책임한 네. 거의 뭔가 부재 상태의 어떤 모습을 또 연출했는데 왜 그럼 더 크게 분노를 해야 되는데 왜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근데 그거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은 그 이유가 진단이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도 그러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 점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대통령은 기민하게 대응했으니까 달랐다.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수반으로서 그 모든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 되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개인은 보고를 몇 시에 받아서 어떻게 했으니까 대통령은 잘했다. 이 얘기는 성립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에 어떤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모양새는 뭡니까? 호통치는 모양새잖아요. 네.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 때 그래도 긴 시간 계속해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규명해달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때 당시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 얼굴 하나하나를 솔직히 저희가 기억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좀 했던 것들도 있었는데 요즘 이번에는 좀 그런 게 없었는데 혹시라도 이제 유가족분들이 뭔가 나서게 된다면 또 다른 구심점이 분명 되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촌철님들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데이지님께서 제 마음이 요즘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긴 하는 건지요. 체념을 하려고 해도 우리 젊은이들 생각에 다시금 분노합니다. 라고 바로 남겨주셨습니다. 그거죠. 예, 바로 이거죠. 네. 자, 이른거리님. 하지만 절대 체념하고 외면할 수 없죠.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키님.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학계, 정계 등 나라의 양심 있는 원로들이 먼저 좀 이끌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또 남겨주셨고요. 자, 아성서우 아빠님. 반복되는 체념
그게 결국은 트라우마가 된 거 아닐까요? 저는 이 진단에도 동의를 합니다.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네. 트라우마에 빠지면 다시 이제 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면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들이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다들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그게 있어요. 회피해서는 결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다. 네. 결국은 어떤 그 트라우마의 원인이 됐던 거기를 다시 직시를 하고 맞서서 네. 맞서는 거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은 없다고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혼자 맞서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치는 거잖아요. 네.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인 공감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김종배 진행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이제 공감해주는 친구, 같이 울어주는 친구도 필요한데 냉철한 이성으로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냉정한 친구가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냥 입만 나불대는 친구 아니고.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네. 물론 같이 울어주는 친구도 필요한데 이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딱 짚어주는 친구가 되게 큰 위안이 된다라고 느낄 때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느낄 때가 있는데 지금 제가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힘이 좀 납니다. 그렇게 받아주신다면 고맙고요. 네. 역시 환상의 짝꿍이야. 이러면 짜고 치는 구속 같잖아요. 네, 전혀 각본에 없는 지금 대사였습니다. 그럼요. 어쨌든 들어올 때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조금은 희망과 좀 열의를 가지고 다시 이 스튜디오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끝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M장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